그러니까 철도형 에비오닉스, 철도형 SDR 과제를 하면서 그 항공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조사를 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자료를 조금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목차는 에비오닉스가 뭔지, 그리고 히스토리 백그라운드,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버스가 어떤 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키텍처 중에서도 어떤 예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비오닉스라고 하는 게 그 항공을 뜻하는 에비에이션하고 전자라는 뜻의 이제 일렉트로닉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이 의미는 이제 항공기나 우주선이나 무인 비행체 같은 그런 비행 관련된 물체에 그 어떤 임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그런 전자 시스템들을 이제 통칭적으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래 보이는 이 그림과 같이 뭐 기장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다양한 모니터링이나 제어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 또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헬멧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런 헬멧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게 뜨기도 하고, 또 기체 내부에, 항체 내부에 그 자세를 알기 위해서 이런 자이로스코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서브 시스템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왼쪽에 보시면은 에비오닉스를 이제 설명하는 대략적인 이제 시스템 설명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윗상단에 이 빨간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 사람하고 이제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를 띄워준다든가, 커뮤니케이션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거나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비행체 자체의 이제 그 스테이트 상태를 알기 위한 그런 센서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에어플로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자기 관성 상태, 자세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시스템이 있고, 또 내비게이션 항법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GNSS나 아니면은, 대륙 쪽에 그 위치한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비행기 자체에 현재 위치가 뭐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이제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이제 이용하는 그런 항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데드 레코닝이라고 해서 이런 전파 같은 것으로 위치 추정이 불가능할 때 그 자이로스코프나 아니면 가속도계 같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그런 항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항체 외부 쪽으로는 뭐죠? 인프라레드 같은 적외선 센서나 레이더 센서로 그 항체 외부의 어떤 상황인지를 감지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각각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이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다 연결시켜 놓고 상호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시스템들이 이렇게 상호 연결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히스토리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항체는 이제 처음에 페더레이티를 아키텍처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브 시스템들이 각각 독립 시스템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날로그 통신을 주로 이용했었고, 그 서브 시스템들이 각각 1대1 통신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네모 박스처럼 보이는 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옆에 이제 서브 시스템이 있고, 그 서브 시스템 간의 이제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그러면, 현재는 이 그림에서 4개 정도밖에 지금 보여주지 않았지만, 4개 정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 서브 시스템끼리 1대1 연결을 하다 보니까 배분 복잡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브 시스템이 만약에 새로 하나 추가가 되면은 배선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니까 지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용하고 있었을 때였고, 이제 60년대 초기에는 이제 실시간 컴퓨터 개발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용기에 먼저 도입이 시작되었었고,
어, 이제 그 컴퓨터, 이제 메인적으로 사용되는 메인이 아니죠. 그 서브 시스템 자체도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MCU가, 지금으로는 이제 MCU겠지만은, 이 서브 시스템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또 구성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 쪽으로 예를 들면 ECU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았을 건데, 실시간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서는, 어, 그 서브 시스템하고 컴퓨터하고 이제 통합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 제안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때 무산이 됐었는데, 왜냐면은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단일점 에러가 나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그런 위험이 그때는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 수업 시스템을 뭔가 좀 이중화하는데도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무산이 됐었고요. 60년대 중후반기에 이뤄서 이제 IC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이슈 같은 그런 프로세서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하나의 서비스 시스템이 이제 하나 프로세스를 이제 대체하는 정도 좀 발전이 되었었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민용기나 군용기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초기에는 아직도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이 주력이지만 디지털 시스템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그 인터페이스 장치가 ADC 컨버터나 DAC 컨버터 이제 모두 이제 담당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배선 이슈가 있었고, 70년대 중반기에 이어서 이제 마이컴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인텔의 8비트 컴퓨터 8008이나 8080이 아마 1970년대 이쯤에 이제 개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스파이스 지금은 민간에서는 이제 피스파이스 그런 걸 이제 많이 쓰는데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이쯤에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브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아날로그 장비를 이제 많이 줄였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장치도 이제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디지털 통신을 이제 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분할로 멀티플렉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신으로는 이제 군에서는 밀리터드 스탠다드 1553, 이제 편의상 1553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429라고 하는 이 표준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서브 시스템들이 이전에는 막 얼기설키에 막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는 하나의 버스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군용기에 한해서지만은 이 버스 컨트롤러가 직접 통신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기부터 80년대 초기까지는 이제 IC들의 집적도 향상이 LSI나 VLSI 수준까지 이제 규모가 이제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그 1553이나 429 통신을 좀 중수하는 복잡한 회로들이 다수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각각 그 항공전자 분야를 좀 발전을 좀 하자. 그래서 국가 주도적으로 좀 R&D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진행했었고,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게 모듈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듈러 아키텍처 개념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에비오닉스 아키텍처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페더데이트 아키텍처하고 그리고 모듈 개념의 아키텍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페더데이트 아키텍처는 이제 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주력으로 사용했었던 거고 각각 서브 시스템들이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A나 B가 뭐 C, D가 그 서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서브 시스템들이 본연의 그 기능을 이제 맡다 보니까 어, 다른 기능에 이제 어떤 뭐, 영향을 뭐 침범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고장이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우 리스크한 구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서브 시스템 간의 이제 상호 연결은 처음에는 완전히 아날로그 형태였다가 그리고 디지털 통신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디지털 통신으로
또 계속 이제 엮어주고 있는 형태로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그 서브 시스템들이 뭐 전원도 있을 거고 메모리도 있을 거고 프로세서도 있을 건데 다른 서브 시스템도 동일하게 메모리나 전원 시스템, 뭐 프로세서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은 달라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 비용적으로 이제 그 서브 시스템을 하나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엄청 들기도 하고 또 이 서브 시스템 하나 자체가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걸 다시 또 이중화 하려면은 또 그 당시 배선 시스템도 생각을 해봤을 때 배선도 더 문제가 되었었고 또 이중화 비용도 더 배로 들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브 시스템을 이제 엄청 크겠죠. 이런 거를 이제 뭐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교체할 때도 이제 전체 이런 서브 시스템 전체 벌크한 거를 다 그려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 그런 유지 보수가 좀 어려웠던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80년대 등장했던 게 인테그레이티드 모듈러 에비오닉스라고 해서 이제 모듈 개념의 아키텍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공통된 하드웨어를 이제 묶고 또 공통된 그 OS를 묶은 다음에 각 서브 시스템들이 제공해줬던 그런 기능들을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옮겨놓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이 이제 가상화가 들어가게 되고요, RTOS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제 세미나 들었을 때 뭐 클라우드 가상화나 아니면 SDB를 위한 내부 아키텍처들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아키텍처들도 이제 이런 형태가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공통된 그, 그, 그 엘리멘트들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페더데이트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런 벌키한 문제를 이제 대부분 이제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아키텍처는 이제 민간에서는 664라고 하는 이더넷 백본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어, 공통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기능들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페더레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 단위 자체로 기능이 나눠져 있어서 로우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하드웨어가 공통인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이 어떤 기능을 누가 만들었는데 뭔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 책임의 영역이 되게 모호하게 됩니다. 이제 뭐 메모리 같은 거나 아니면 시그널적으로 얼마만큼 그 격리를 잘 했느냐를 이제 음, 격리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술력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IMA 같은 이 아키텍처는 90년대 나왔던 로키드 마틴의 F-22에 이제 적용이 처음에 이제 됐었고,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에어버스 380에 이제 도입이 되었을 때 처음 이제 운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모두 다 그 모듈 시스템으로 바뀌었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력은 이제 IME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음, 이게 인증 문제나 아니면 안전성 문제로 기존에 엄청 신뢰성 높았던 그런 부품들은 여전히 이제 페더데이트 아키텍처를 여전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이제 보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버스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처음에 군에서는 153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F-15하고 16기에 이제 사용이 됐었다가 이제 자동차 공학회,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이제 SAE라고 부르는데 이제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여러 어떤 경험이나 의견 같은 거를 이제 반영해서 그거에 이제 리비전된 B 버전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통신 속도는 1Mbps의 하프 듀플렉스 반이중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송신하고 있을 때는 송신이 안 되는 그런 통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하게 됩니다. 버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 드롭에 멀티 소스, 멀티 싱크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은 버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주체가 그 데이터를 이제 다 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데이터를 보내라 아니면 언제 데이터를
뭐, 어떤 걸 보낸다. 그런 신호도 이제 버스 컨트롤러가 직접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 자체가 커맨드 앤 리스폰드라고 하는 동작으로 이제 좀 비동기적으로 이제 동작이 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서브 시스템들을 통신에 직접 연결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이제 담당하는 모듈이 이제 리모트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무래도 1975년 때 처음에 이제 나왔던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트 터미널, 그 통신을 관장하는 엘리멘트들이 당시에는 31개까지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버스 컨트롤러까지 합치면 이제 32개 노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널 두 개를 사용하는 이중한 채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채널 하나가 이제 망가졌을 때 다른 채널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 같은 경우는 그 나토군에 이제 표준이 도입돼서 스테나그 3838이라는 그런 표준에도 이제 도입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더넷식 당시에는 이제 그 도입이 안 되고 바로 이제 버스를 사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서는 429를 처음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런 ARINC라고 하는 그런 비공익, 그, 뭐라고 하죠? 그런, 네, 비영리 단체가 있었고,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429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에 개발이 되어서 그 에어버스 320이나 아니면 보잉 737에 먼저 사용이 됐었고요. 이때는 그 12.5km 아니면 100kbps 수준으로 통신 속도의 심플렉스 단방향 통신만 가능했었습니다. 한 개 마스터가 있었고, 이 마스터가 전체를 이제 관전을 하는 형태였었고요. 그리고 수신기가 전체 최대 20개까지 연결이 가능했었습니다. 마스터가 데이터 전송을 모든 걸 다 담당했었고, 이전에 군 153과는 다르게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구조의 통신을 1대 통신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스타나 아니면 버스 구조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 버스 토폴로지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캔 통신을 이제 보안적으로 같이 섞어서 사용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다음 민용기하고 군용기가 서로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은 이제 그 한 채를 운영하는데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군용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센서에 데이터 입력받고 어, 그 기장이 이제 조종하는 상황이 엄청 많겠죠. 대신에 이제 민항기 같은 경우는 뭐 화물선이나 여객선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 지정을 해놓으면은 잘 이제 조종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운영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의 스펙에서도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항기에서는 77년에 429 표준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 1553에 이제 스핀오프를 해서 이제 629라고 하는 표준을 이제 새로 이제 만들게 되었고 처음에 이제 보잉 777기에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은 좀 사장된 기술이 있고요. 레거시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메가 bps의 풀 듀플렉스 그리고 타임 디비전 모듈 멀티플렉싱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 128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이전에는 마스터를 사용했던 구조였다면 지금 629 표준에서는 송수신자 이제 구분 없이 이제 이게 버스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송수신기 상관없이 이제 노드를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스타는 이제 버스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 당시에 이 기술 자체가 조금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고비용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도입하는데 좀 고비용이 들었고, 당시에 또 민항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 수주가 많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안 쓰이다 보니까 사장된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민항기 쪽에서는 664라고 하는 이제 이더넷을 사용하는 그런 표준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어, 664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지만 이제 파트 7이
그 AFDX, Avionics Full Duplex Switched 이더넷이라고 하는 약칭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같은 경우는 그 결정적인 이더넷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 전송률도 그 100메가나 이제 1GBps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더넷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스위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채널 두 개를 이제 이중화를 해서 이게 소스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이제 두 개 채널을 이중화를 해서 뭐 데이터를 채널 두 개다가 동시에 보낸다. 아니면 하나가 망가졌을 때 다른 한쪽으로 탄다. 이렇게 조금 나뉘어서 어떤 거가 좀 확실한지는 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왼쪽에 그 그림 같은 경우는 그 TT텍에서 나온 664를 위한 그 스위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이더넷이라고 여기 말씀드렸었는데 그 TT텍에서는 그 기술을 이제 타임 트리거드 트래픽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원래 이제 TT텍이 이 기술을 이제 주력을 삼았었죠. 이 기술로 그 네, 디터미니스틱 이더넷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민항기가 아직 664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져 있고, 그리고 TSN이 이제 여기서 더 입혀질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TSN 표준은 현재 그 802.1 DP 표준이라고 해서 에어로스페이스의 프로파일을 이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난 7월까지 그 3.3이라고 하는 표준 그 드래프트가 이제 만들어졌고, 최근에 그 심평이 이제 뭐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한 12월 달에 올해 하반기쯤에 아마 이 표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템비스 T1S나 L도 쪽에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번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TSN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보시는 게 그 24년도 자료이기는 합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인가요? 일렉트로닉스? G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발표 자료인데, 그 DP 표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싱크로너스 프로파일하고 싱크로너스 프로파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은 어싱크로너스 프로파일은 현재 그 이더넷 베이스, 그 이전에 설명드렸던 664에 사용되었던 이 표준을 기준으로 좀 대체하고자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50ms 이상의 그 좀 지연 속도가 조금 느슨한 그런 시스템이 아마 사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싱크로너스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논 이더넷이라고 보여져 있는데, 뭐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페더레이티드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전투기 같은 경우는 그 기장이 직접 제어하는 그런 컨트롤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은 이제 서브 밀리 세컨드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레이턴시가 이제 센시티브하다, 그리고 크리티컬 트래픽도 이제 다루는 그런 프로파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MA 플랫폼 예시로는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보잉 787에 이제 적용되었던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스미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회사하고 그리고 보잉이 같이 기획을 했었던 그 당시에 기획을 했었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 이 플랫폼 위에 윈드리버의 그 VX웍스가 어, 그 653이라고 하는 표준에 맞춰서 그 LTOS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기사가 있었고요. 출처는 여기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653이라고 하는 표준은 그 항체에서 사용할 그 RTOS 위에 돌아가는 앱의 뭐 인터페이스 같은 그런 표준입니다. 그래서 VX웍스가 원래 있었는데 그런 인터페이스 표준에 맞춰서 조금 개조시킨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에서는 퍼블리시나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와서 혹시 펍섭의 뭐 통신 미들웨어를 사용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뭐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런 통신 미들웨어를 따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최근 책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 펍섭 개념을 이제 사용한 것 같습니다. IMA 이 플랫폼 위에서는 이제
엘리멘트들이 이제 뭐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라고 해서 패시브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기능이 고장이 났을 때 스스로 꺼지거나 아니면 통제를 이제 다른 엘리먼트한테 뭐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인계를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도 이제 디자인했기 때문에 뭐 위험을 뭐 유발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름이 제네시스라고 불렸는데 뭐 약자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이제 흔한 이제 아키텍처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아키텍처가 이제 처음 이제 선보였겠죠. 그래서 아랫단에 보시면은 센서나 이펙터 같은 그런 뭐 액추에이터 같은 그런 부품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통신을 664라고 하는 이더넷하고 그 센서 간의 통신을 담당을 하는 그런 RIU라고 하는 IO 모듈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퍼포즈 모듈이라고 해서 그 공통적인 뭐 하드웨어 위에 각각 그 필요한 서브 시스템의 기능들을 펑션 A라고 B로 이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OS 같은 경우는 VxWorks가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겠죠. 그 스케일러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플랫폼이 이제 빌딩 블록스입니다. 그래서, 그 IO를 담당하는 그런 센서나 이펙터 중심의 이제 빌딩, 블럭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 담당하는 빌딩 블럭이 있을 거고, 그 프로세싱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이제 담당하는 그런 컴퓨팅 엘리멘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이제 그 빌딩 블럭에서 이제 요소들을 이제 추가를 하거나 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동일하게 이중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중화된 시스템도 모두 다 배송 연결해 놓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비오닉스 조사를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렸고요. 뭐 제가 참고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읽을 거리가 있다면은 그 나토 표준 중에 4626이라고 하는 이 IMA 오픈 아키텍처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목만 봐서는 아마 제가 SER 과제를 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뭐 적어보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성모 씨. 일반적인 그 이중화 시스템은 두 개가 다 같이 동작을 하는 상태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가 폴트가 발생하면 다른 쪽이 핸드오버해서 동작을 하나요? 또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일반적인 이중화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인 경우하고 지금 우리가 봤던 이중화 시스템하고. 이중화도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 시스템이 이제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상태에서 원래 돌아가고 있던 시스템이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죽었을 때 스탠바이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이중화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똑같이 이제 뭐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신기 쪽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받았을 때 한쪽은 이제 포기를 하는 버리는 형태도 이제 이중화를 계속 두 개 다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 뭐 이중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뭐 이거는 뭐 내부 사정에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개 중에 뭐 하나를 이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 기체라면 만약에 그 펄스를 인지하고 대체하는 스탠바이 형태면 그 시간이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예, 어, 아무래도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가면 그렇게 지연 시간이 길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